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사진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대학교 졸업사진입니다. 멋있는 사진을 좀 부탁한다고 해서 제가 대학교 졸업 사진을 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오늘 모교에서 세종대학교 특성화대학원에서 대학원 과정을 졸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교에서 정말 후배분들일 수도 있고 그냥 다른 학교 대학생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TEDx 관계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환경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환경을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에서도 공부를 하고 지금 환경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TEDx 두 번째 행사의 주제가 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환경과 가치를 과연 어떻게 엮어서 설명을 해야 되나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앞서 보신 연사자분들, 김정호 박사님도 계시고 진짜 뛰어나시고 유능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자기의 인생에 어떤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제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길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가 너무나도 당연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편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의 가치, 여러분 요즘 정말 방송 매체나 어디서 녹색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도 녹색 성장을 신국가 성장 동력으로 채택을 하고, OECD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녹색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녹색이라는 것과 성장이라는 것은 정말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녹색은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의미고, 성장은 우리가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은 지금까지 성장 메커니즘을 보면 환경을 파괴해가면서 발전을 해왔죠. 근데 녹색과 성장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녹색 성장인데, 그 앞부분 녹색이 과연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그 녹색의 가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진 보시면 제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보시면 전 세계에서 기상 이변으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사진입니다. 사례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은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에서도 심지어 2003년에 3만 명이 넘는 인구가 기후변화로 그냥 폭염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작년에 15,000명 정도가 희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폭염이라는 형태냐?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합니다. 중동 지역에는 때 아닌 폭설이 내려서 피해를 입히고요. 그리고 또 홍수가 나서 정말 피해를 입는 것도 있고, 가뭄이 나서 물이 부족해서 피해를 입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형태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현상들은 우리가 평소 겪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피해를 저희에게 입힙니다. 그래서 정말 천문학적인 단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겠죠. 우리나라에서 연구 결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 속도보다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 속도가 2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 초만 해도 영동 지역에서 100년 만에 폭설이 내려서 국도가 마비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곤 했었어요. 근데 이 사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어디인지 아세요? 예, 맞아요. 이 사진이 우면산 산사태 사진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저도 환경을 공부하고 계속 기후변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서울에서 16분이 돌아가셨죠. 서울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우리의 생활과 정말 너무나도 먼 얘기로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않다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잦아질 수 있고 점점 더 강력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은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상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도 있고 우리가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있는데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이러한 온실가스는 정말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야에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폐기물부터 심지어 농업에서도 배출이 되고요. 가축을 기르는 데서도 배출이 됩니다. 정말 많은 분야에서 배출이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배출되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가장 많이 배출되는 부분은 바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배출되는 CO2 양이고요. 그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산업 부분입니다. 아까 말했던 성장을 하는 주체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주체들이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그러면 녹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녹색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그 녹색과 성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를 기업들, 산업 부분들이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영향이 생기면 기업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물론 가장 많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기업들에게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데요. 일단 기업들이 받는 영향을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물리적인 변화에 따른 리스크라고 했는데요. 이건 아까 앞에 사진 보셨던 것 같은 얘기입니다. 홍수가 발생해서 생산시설이 물에 잠긴다거나 태풍이 발생해서 생산시설이 파괴된다거나 가뭄이 와서 용수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실제로 기업이 피해를 입겠죠. 그럼 기업들은 이런 부분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태국에서 7월부터 홍수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태국의 기업들이 생산을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태국 기업들이 생산을 못해서 차질이 생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태국에서 부품을 생산하면 그걸 받아다가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까지도 생산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긴 한데 너무나도 좀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피해가 오는 건 아니니까. 그럼 다른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신규 규제가 주는 리스크입니다. 신규 규제가 주는 리스크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정부가 기업들에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화학물질이라든지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 규제를 했지만 지금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가 문제가 되면서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정부들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도 2009년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산업 부분에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라고 하는데요. 기업들이 지금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를 100을 배출하고 있으면 정부가 그 기업에게 너네 이제는 90만 배출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90을 목표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과징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이런 게 기업들에게는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기업들은.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해관계자의 새로운 요구에 따른 리스크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게요. 그 일본의 소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소니라는 회사가 유럽 지역에 플레이스테이션을 팔려고 했어요. 근데 플레이스테이션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화학물질 규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규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 판매가 금지됐어요. 유럽의 한 지역에서.
그러면은 소니라는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한 자들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소니라는 기업은 판매 손실도 나고 평판도 낮아지고, 그럼 투자자들이 이런 걸 겪으면서 기업에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런 환경적인 요소, 기후변화적인 요소도 앞으로는 고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게 탄소 정보를 요구한다든지, 우리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너네가 환경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갖고 와봐,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기업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부담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규제를 지키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거나 한다면 기업들의 평판이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핵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입니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정부가 규제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투자자들이 정보를 요청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런 부분은 사실 기업에게 굉장히 직접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생존과 달려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경제환경의 변화라는 거는 시장의 변화입니다. 시장이 변화한다는 거는 소비자, 우리들이 좋아하는 상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상품이 바뀌면 기업들은 그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제품을 생산을 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 이미지를 환경적으로 친화적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하고 녹색 제품이나 친환경 제품을 우리가 가장 선호한다고 하면 기업들은 그 시장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따른 이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소비자들이 변화해주면서 기업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례로 코닥이라는 회사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필름하고 필름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근데 이 코닥이 예전에는 정말 전 세계 한 3분의 1 정도의 카메라 시장을 점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이제는 필름 카메라가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생산하고 그 시대의 흐름을 맞춰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업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이런 브리스타트라는 데서 나온 그림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녹색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정부들은 규제를 만든다든지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을 펴서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기업들은 그런 규제를 받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녹색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만 움직인다고 이게 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해야 기업이 변하는 거고 우리가 친환경 상품을 구매해야 기업들이 그걸 생산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녹색이라는 거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소비자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녹색 제품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이 녹색 제품 정말 멋있다, 이거 정말 갖고 싶다 라고 느끼는 순간 기업들은 그걸 만들고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술을 투자하고 정말 녹색 성장, 진정한 의미의 녹색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지금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딸을 얻었어요. 이쁘죠? 네, 저 닮았다고 많이 하던데. 제가 이렇게 자식이 태어나다 보니까 좀 환경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대를 살아가는데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 후대의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도 녹색 제품을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실제로 저희 딸이 쓰고 있는 기저귀인데요. 여러분 어디 신문 같은 데서 보면은 청기저귀랑 일회용 기저귀 이런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기저귀가 일회용 기저귀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친환경적이라고 보통 생각이 들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친환경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청기저귀를 한번 사봤어요. 근데 청기저귀만 갖고는 사실 좀 힘들어서 일회용 기저귀도 좀 샀습니다. 하긴 했는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의문, 저도 이거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지만 여러분과 한번 생각을 공유해보고 싶어서 준비한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기업이 두 개가 있어요. 편하게 A하고 B라고 부를게요. A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A 기업은 3톤을 배출해요. 네, B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3톤을 배출합니다. 그럼 이 두 기업은 환경적으로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이 앞에 회사가 청기저귀를 만드는데 기저귀를 한 개를 만드는데 온실가스를 3톤을 배출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3개를 만드는데 온실가스를 3톤을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기업이 과연 더 환경에 좋은 영향을, 아니면 어느 기업이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명확한 답은 몰라요. 왜냐하면 온실가스라는 거는 많이 배출하면 그만큼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에너지를,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동일한 양을 배출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회사는 하나의 기저귀당 3톤의 CO2를 배출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한 예시는 전부 예시입니다. 수치들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하나의 기저귀를 만들기 위해서는 1톤의 CO2만 배출하면 됩니다. 그쵸? 3개가 3톤이니까 하나를 만들 때는 1톤만 배출하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앞에 회사는 똑같이 아까처럼 하나의 기저귀를 만드는데 1톤의 CO2를 배출합니다. 근데 뒤에 회사는 3개를 만들기 위해서 3톤의 CO2를 배출합니다. 그러면 B라는 기업은 당연히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거죠. 하지만 차이는 뭐죠? 제품 생산량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녹색 제품이다, 녹색 기업이다, 이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때 단순히 온실가스를 얘가 100을 배출한다, 200을 배출한다, 300을 배출한다 이런 식으로 총량만 가지고 논해서는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기업 3톤 배출하고 1톤 배출하면 똑같은 제품을 만들고 똑같은 양을 만든다면 당연히 이 기업이 환경적으로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앞에 회사는 청기저귀를 만드는 회사예요. 뒤에 회사는 일회용 기저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일회용 기저귀가 온실가스는 더 적게 배출할 수도 있죠. 그러면 과연 누가 더 친환경이고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와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있는 기업이 환경에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한 연구가 온실가스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접하다 보니까 기업의 연구소에 가서 접하다 보니까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량만 총량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제품을 생산 단계에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얼마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지, 아니면 내가 생산한 제품이 똑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사용될 때 그 온실가스가 저감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TV를 한 대를 만드는데 둘 다 1톤 CO2를 냅니다. 근데 하나의 TV는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낮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정에 그 TV를 사서 놓는 순간 여러분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업들의 여러분이 녹색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한 녹색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녹색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여러분이 녹색 제품은 뭔지, 녹색 회사는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인데요. 이제 우리가 진정한 녹색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산업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정확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소비자들이 녹색 제품을 샀을 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어준다든지 이런 녹색 제품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럼 소비자는 그 정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앞으로 녹색 기업이라든지 녹색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제품을 구매해 준다면 기업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내려주는 규제에 열심히 대응을 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사주기 때문에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녹색 성장이라는 건 바로 이런 그림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의 의견은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한 가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 그림 되게 멋있죠? 사진 멋있죠? 이 섬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이 모양만 보고는 모를 것 같지만 이 섬이 남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섬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나우루 공화국에는 정말 자연이 준 큰 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보이는 저 새 보이시죠? 저 엘바트로스라는 새인데 그 새들이 과거에 이 섬에다가 분비물을 배출을 했어요. 근데 그 분비물들이 해적 퇴적물하고 섞여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인강석이라는 것이 됐어요. 근데 이 인강석은 비료를 만들 때 정말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한때 이 인강석은 석유보다도 비싸게 팔렸어요. 그래서 1980년도에 우리나라 GDP가 1인당 국민 생산이 한 1,800달러 정도 됐을 때 이 나라는 이미 2만 달러를 넘었었어요. 그 인강석을 팔아서. 정말 축복이죠. 뭐 세금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게 다 공짜입니다. 결혼하면 집도 제공해주고. 인강석을 팔아서 정말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섬이 여기서 볼 때는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섬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인강석이 고갈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캘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모습이 저 이거 보고 처음에는 이거 뭐지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인강석을 캐려고 땅을 다 헤집어 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농사도 못 짓습니다. 이 섬이 겨우 21제곱킬로미터인데 가구 하나당 차를 대여섯 대씩 갖고 있는 집도 있었고요. 도로가 총 16km인데 거기가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정말 못 움직일 정도로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어떻냐면요. 인구의 10% 정도가 호주의 난민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 섬에 전기를 공급을 하지 못해서 반으로 나눠서 6시간씩만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을 다 이렇게 헤집어 놔서 농사도 못 짓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게 환경을 공부하고 기후변화나 에너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처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 얘기를 정말 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화석연료에만 의존하고 효율적인 소비를 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